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벌 사이버 상담 상담 심리학 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인지적 접근의 영성적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는 인지치료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안게 될 때 이것은 비합리적인 사고, 자동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이러한 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 네 가지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결국 잘못하기에 또는 합리적으로 하지 않기에 우리 내면에 문제가 발생하고 행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결국 감정과 행동이 잘 교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인지치료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비합리적인 사고의 여러 가지 이해들 그리고 자동적 사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 체계,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길을 내서 반복하게 되면 자동화 사고로 이어지고 어느덧 내 무의식 속에는 하나의 인지 체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 사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 뭔가 방정식을 가지게 되면 비합리적 신념 체계로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신념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여기서 한 11개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 무의식에 있을 때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현재 얼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현재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두 가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잉 일반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근데 사과 박스를 한 상자 사왔는데 사과 박스 맨 윗줄에는 좋은 사과들이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줄에는 좀 썩은 사과들이 있다. 그러면 역시 장사치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 체험이 결국 일반화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과잉 일반화라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우리에게 항상 물건을 살 때마다 또는 상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또한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부정 정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치인들 중에 뭐 나는 1번을 지지하는데 2번은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번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2번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만 보이고 부정적인 면은 아예 그냥 무시되고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금방금방 느껴지는데 좀 옳은 말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예 이렇게 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 정보들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익숙한 방식의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약적 결론인데요. 하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실수한 거 봐. 앞으로는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의 실수를 또 나중에 이후에 어떤 결론으로 비약하는 그런 어, 경우들, 우리는 이것을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볼 수 있다. 또 사건의 의미를 실제적인 중요성보다 더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축소하는 과장, 축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큰 이제 사고를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뭐 조심한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 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하거나 그런데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조금 발이 삐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 세상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길거리에 요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크게 과장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은 과장하고 어떤 것은 축소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겪게 됩니다. 보통 인지 편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번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동화 사고가 이런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임의적 추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마 그럴 것이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언뜻 딱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은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근거가 없이 감정에 의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거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신념을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당위적 진술은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많은 그 경우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이제 신념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틀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적어도 이래야 돼. 뭐 남편이란 이래야 돼. 아내란 이래야 돼. 학생은 이래야 돼. 선생님은 이래야 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래야 돼. 라고 어떤 그 당위적,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런 어떤 경우를 얻게 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 이제 트라우마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적 진술이 무의식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거짓말해서 조금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까지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 저 선생님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냥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는 과장이나 뭐 선택적 추상화가 일어나면 선생님이 저렇게 거짓말 하다니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도 아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것을 또 확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일반화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 비합리적인 신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 너는 멍충이야, 너 실패자잖아, 뭐 이렇게 어떤 그 꼬리표를 딱 붙여놓고선 그것에 맞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개념하고 상관없는 다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막내잖아. 그러면 의뢰이 뭐 막내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형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든지 또는 가족을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네가 뭘 알아? 막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도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하나의 그 이름, 꼬리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된다.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꼭 자신의 탓으로 해석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존감이 많은 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개인화로 많이 상처를 받게 되죠. 예를 들면,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만 비가 오는 바람에 집에 올 때 비를 맞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산을 빌릴까 아니면은 상점에서 그냥 일회용 우산이라도 사서 갈까 이렇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집에서 나올 때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늘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탓으로 뭔가를 돌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되는 것이죠. 파국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끝장일 거야 하고 최악의 부정적인 결과로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진다면 아마 인생은 끝장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이 있을까? 예, 많은 부분에서는 아이 또 다음에 노력하면 되지 뭐 또는 아유 뭐 그럼 공부가 세상에 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 자체가 끝장이 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결국 최악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경향성 이것을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고 한다. 독심술은요. 내가 탁 보면 알아. 뭐 옛날 궁예의 관심법이 바로 이런 독심술이죠. 봐봐. 너가 나를 얼마나 무관심하면은 내 생일도 잊어먹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는 딱 보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 이렇게 아예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먼저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면 사람들은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라고 하지만 결국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자기가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난 네 마음을 이미 알아 라고 스스로 먼저 독심술을 부린 것처럼 상대방을 생각해놓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아내는 자신을 무시하고 늘 자기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 아내가 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러한 경우들. 물론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경험이 일반화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부정성이 굉장히 과장되거나 또는 부정과 긍정이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부정만 선택적으로 추상화를 시키거나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의 예문을 한번 볼까요? 만약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전제하면 이것은 파국적 사고, 비약적 결론으로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하거나 늘 소심하고 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거나 충분히 확실히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남들에게 뭔가 바보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은 끝장이야라는 파국적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찾아내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난 나쁜 사람이야. 아유, 실수는 누구든지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네, 실수를 하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막상 의식화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담해서 우리가 형제님은 실수를 하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나 봐요. 라고 말을 해도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쁜 사람입니까? 네. 임의적인 추론이다. 이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고 귀결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 뭐 혹시 실수가 윤리적인 실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모두 다 죄인인가? 그렇죠. 죄인이 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지 내가 자체로 죄인이냐,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지 내가 나쁜 사람이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벌인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나는 그래서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실수하는 놈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돼. 예,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런 생각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당위적인 진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반드시 이래야만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러한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체계가 우리 무의식에 들어있으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부정적 감정과 역기능적 행동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자가 되는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 네, 당위적 진술이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 당위적 진술이죠. 이분법적인 사고, 예를 들면 실패자가 되면 그것은 이제 완전 인생의 패배자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자가 결국 성공하는 자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하면 꽝이다, 끝이다. 결국 이 인생은 종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파국적 사고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실패자는 결국 나고자 또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결국 인생을 실패한 사람, 즉 한 가지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 결국은 이제 이런 파국적인 사고나 과잉 일반화, 임의적 추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붙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공평해야 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적 진술이고요.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역시 당위적 진술이고, 또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야.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추론의 과정이 생길 수 있고요. 어른들은 완벽해야만 한다. 당위적 진술이고, 또 완벽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도 찾아볼 수 있고요. 정답은 하나야 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한 개만 존재해야만 된다는 당위적 진술, 또 두 개는 답이 아니야, 한 개만 답이야, 뭐 유일한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볼 수도 있다. 나는 꼭 이겨야만 하고 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결국 파국적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지면 끝장이다. 파국적 사고와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들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또다시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는 자동화 사고를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갖추고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삶의 어떤 경험들도 다시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역기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순환 원리가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이것은 비합리적 신념 체계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시스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했을 때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그 비합리적 시스템 안에 있는 컨텐츠, 즉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요인 분석해보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프리 영이라고 하는 인지도식 치료의 창설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뭐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는 거, 또는 아무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러는 거, 또는 내 욕구는 결국 충족되지 못한다, 내 모습 진짜 알면 사람들은 엄청 실망할걸, 난 여기 이런 현세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 또는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혼자 할 수 없어. 또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 늘 실패할 거야. 세상에는 사람과 이 세속은 너무도 문제가 많은 곳이야. 또는 나는 남들과 달라 특별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 늘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하지 않았어. 아직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전부 나름대로 이 인지도식 안에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처벌의 신념이 있다면 누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벌 받지 않고 살아가는 뭐 그런 세상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겠죠. 그랬을 땐 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 불신들이 쌓이게 되면 사람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나 신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의 종류는 크게 이제 알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와 아론 백의 인지치료 CBT라고 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 이 합리적 정서 치료는 RBT라고도 부르는데요. ABCD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이 사고를 교정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ABCD 이론이 뭐냐 할 때는 A는 accident의 약자죠. 그래서 선행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 뭐 이런 사건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accident 선행사건은 시험에 떨어졌다 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사건은 신념체계,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를 했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신념체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빌리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 신념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떨어진다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국화 또는 이분법적 사고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시험에 떨어지니 나는 실패자다. 결국 이름 붙이기 신념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험에 떨어지니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거다. 네, 임의적인 추론이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적 추론이 된다.
또 시험에 떨어지면 전적으로 내 탓이다. 예, 운이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뭐 꼭 자기 탓입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내 탓이야.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떨어지니 나는 시험을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과잉 일반화, 과장 이런 체계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문제만 나오네. 네, 선택적인 추상화를 통해서 이런 시험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념 체계들이 작동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은 이제 결과, C, consequence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C는 결국 부정적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까지를 가지고 상담실에 올 때 상담자는 이것에 대한 디스퓨트라고 하는 이 D 과정, 즉 논박 과정을 하게 된다.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즉 시험에 떨어지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거 끝장인가요? 그리고 실패자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까? 전적으로 그게 내 탓입니까? 다음부터 나는 시험을 봐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요?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문제만 나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논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 이때는 긍정적 효과를 말하죠. 예전에 부정적 결과인 C가 긍정적 효과인 E로 변하게 된다. 이때 이 논박을 하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두 번째 경우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 이 CBT는 인지행동 치료로 이제 인지치료가 더 발전이 됐죠. 그래서 앞에 그 앨리스는 그 사고의 어떤 그 신념 체계,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집중적으로 그 탐색하고 거기에 논박을 하는 것이라면 이 아론 백의 인지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념 체계 안의 내용, 네, 그 인지 도식,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은 이 비합리적인 신념과 신념 체계를 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지치료지만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그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추고 있고요. 합리적 정서 치료는요. 어떤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고 자체를 논박하게 되는 그런 인지치료, CBT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까지 그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곡된 사고, 왜곡된 인지에 대한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인지에 전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자동적인 사고로 발전해서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결론으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무의식에 장착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부정적인 느낌,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신념 체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도식이 내용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비합리적인 사고가 생기는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건데 전화를 안 받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지? 나를 피하고 싶나? 나를 싫어하나? 역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인지 체계가 점점 발달합니다. 비합리적인 인지 체계가요. 그래서 임의적인 추론,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등의 신념 체계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결국 나는 혼자일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친구도 저러는데 누구를 믿겠나. 이러한 이제 결핍도식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맞추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고 방식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능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지적 접근에 좀 영성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